네,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과연 잘 대응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일입니다. 어제 오전 9시에 러시아 군용기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공보다는 좀 더 넓죠. 이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를 넘어서 독도 우측에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긴급 출동한 우리 공군 전투기 러시아 군용기 1km 근방에서 80여 발을 경고 사격했습니다. 9시 12분 우리 군의 사격에 물러났던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을 벗어났다가 9시 33분에 독도 좌측으로 다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전투기들이 다시 출격해서 추가로 28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퍼붓자 러시아 군용기는 9시 37분 독도 영공을 벗어났고 9시 56분에 카디즈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 어제 우리 영공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국방부가 러시아 무관을 초치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기기 오작동이 있었다. 침범 의도는 없었다. 한국군이 파악하고 있는 러시아 군용기의 좌표 이런 것들을 자신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조사가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조건은 있습니다. 러시아 무관이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의 무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 아직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유감 표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군용기 우리 영공 침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의 빈틈을 노린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 국방안보 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교수님은 어제 저 사건이라고 하죠. 저것도 일종의 사건일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카디즈 정도는 뭐 그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뭐 빈번하게 일어났고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나토의 방위 태세를 보기 위해서 자주 나토에도 저런 식의 이제 행위를 하는데 이게 영공이라는 문제는 전혀 다르죠. 이게 뭐 저는 처음이고 굉장히 대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엄중한 사건이다. 양 박사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습니까? 예, 적절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영공을 침투해 들어오는 미확인 기체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격추를 시키거나 강제 착륙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고 사격에서 그친 것, 그래서 밀어낸 것은 상당 부분 많이 봐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군용기를 봐줬다. 상당히 많이 봐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요, 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군용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A-50이라는 항공기였는데, 자, 이 항공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수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영공까지 밀고 들어왔으면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면은 강제 착륙을 시켜서 기체를 당분간 압수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빌라이즈하게 굉장히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봐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러시아가 혹은 소련이 어떻게 자국의 영공을 침공한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는지 보시면요, 전부 다 죄다 격추였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요. 우리 가슴 아픈 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983년도에 우리 그 007기 그렇죠. 그것도 격추가 있었고요. 우리 여객기였죠. 여객기였습니다. 예,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있었고요. 이전에도 있습니다. 1978년에 보면은요. 무르만스크만 쪽 지나가던 항공기가 약간 좀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잉 707 여객기를
그 기총소사를 시켜가지고 해서 그 호수에 강제 착륙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예. 이때 승객 2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러시아가 해왔던 어떤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신사적으로 대응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군의 대응은 대단히 신사적이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봐준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적절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의 반응을 하나 봐야 될 텐데 조금 전에 저희가 러시아 무관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기 오작동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우리 국방부가 초치한 자리에서 이 무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 공개한 겁니다. 최초의 계획대로라면 침범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기가 오작동돼서 계획되지 않았던 침범을 했던 것이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저는 이 무관의 이야기를 어제가 아니라 왜 또 오늘 브리핑을 했는지도 사실은 조금 의아해요. 국방부가 저거 사실 그대로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는 뭔가 조율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저는 근데 약간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게 러시아 공식 입장인지부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제가 않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무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야기. 무관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청와대나 뭐 이런데 혹은 뭐 국방부 어디든 발표를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 입장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입장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도발을 당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무관말 한두 마리를 갖고 이거를 판단한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양호 위원이 지금 그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 어제 오후에 만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 이야기를 국방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방부가 저거를 어제 만난 직후에 얼마나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까? 근데 어제 오후에는 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나서서 저 내용을 공개를 했다. 근데 러시아 정부 반응은 지금 얘기한 대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대부분 이런 데는 이제 부인을 하고요. 사실상 뭐 아주 초기에는 한국이 이 사격한 그 경고 사격한 것까지도 없었다고 지금 부재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게 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양호 위원님의 말씀도 맞지만 이걸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압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공식 그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그 실마리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양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우리가 영공 침범이 있었다. 경고 사격해서 쫓아냈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말이죠. 러시아의 군 지휘관이 우리 군의 그런 경고 사격에 대해서 난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부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Российские экипажи строго выдерживали заданный режим поле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ктивного контроля,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Японии не допущено. Удаление от островов ближайшего к ним самолета авиагруппы составило более 25 километров. Поэтому действ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ипажей необходимо расценивать как воздушное хулиганство. 조종사들은 지정된 비행 체제를 엄수했고 어느 국가의 영공도 침범하지 않았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강변한다. 이거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우리 군이 또 거짓말할 이유도 굳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은 분명히 영공을 침범당했고 그래서 경고 사격해서 쫓아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항공우주군 사령관? 예.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 초치된 사람은 무관이에요. 예. 무관이 보통 사령관보다 낮은 계급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낫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아까 공식 입장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러시아 정부 입장이 아직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 이해는 합니다. 이렇게 정부 쪽 입장에서 뭔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근데 이것은요, 뭐 교수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국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뭐 러시아가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일부 보도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명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좀 사실 되게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이겁니다. 네. 뭐냐면은 경고 사격을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요. 경고 방송합니다. 경고 방송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상 채널인
121.5MHz, 뭐 243.0MHz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다 경고방송 다 합니다. 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정보방송 먼저 하나 경고방송 하고. 먼저 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진로 차단을 합니다. 진로 차단 어떻게 하냐? 상당히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 날아가고 있는 기체 앞쪽을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가면서 진로를 막으려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장을 좀 떨어뜨리고 기체 사이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가긴 하지만은 그러면서 진로 차단을 합니다. 예. 진로 차단까지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가서요. 플레어라고 해서 혹시 이 전투기에서 이렇게 불꽃 나오는 예, 거 예. 보셨지 않습니까? 그 플레어를 또 떨굽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했는데도 이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접근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몰랐다. 자, 그게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차례 그랬습니다. 차례, 예. 그래서 처음에는 120발 발사했는데 나중에 거의 200 몇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사태까지 되면요. 이거는요. 의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공 침범한 게 의도적이다라고밖에 예, 볼 수 없다. 그렇죠. 영공 침공도 의도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공군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점은요. 이것은요. 상당한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제 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제가 보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일본은 시간을 끌 겁니다. 조사를 착수하겠다. 조사 결과 나오면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오늘 대사가 그렇게 또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을 끌 끌겠다는 겁니다. 거예요. 의도적으로 끌겠다는 그러면 네. 러시아는 왜 지금 우리가 또 일본과 어떤 그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우리 영공 침범을 왜 했을까? 지금 미국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 미국의 전체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현상 변경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대 국가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상의 적대 국가로 보는 것이고요. 이 훈련은 또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속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 속에서 협력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저런 그렇죠.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그렇죠. 합동 군사 훈련도 한다, 연합 훈련도 한다. 그렇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일 또는 한미일이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 현상 변경 세력이거나 적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공조 훈련했을 때 가장 좋은 훈련의 효과를 본다면 테스트를 해보는 거겠죠. 결국은 한미일의 군사 공조라든 특히 미일 또는 한미의 부분들을 어떻게 나오느냐는 이것이 이 차후의 전략을 위해서 상당히 도발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얻어내는 그러한 속셈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하나 저희가 유념해 봐야 될 게 최근에 한미일이라고 좀 말씀하셨고 여기에 중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일이라고 하는 삼각 공조 체제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 체제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역 전쟁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군이 어제 그동안 작년에 됐을 것이고요. 그랬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필이면 시기가 이때다. 그리고 그러면 독도 부근이죠. 예, 독도 근처다. 네. 그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약한 고리, 한미일 삼각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럴 때 그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말이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보면 미일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중 봉쇄 또는 대러에 대한 강경한 체제를 알고 있는데 한국의 선택과 또 특히 한일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싫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묶이는 거겠죠. 단기를 하는 거겠죠. 그 사이를 사실 한일 관계를 이 독도 지역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에 이게 한미일을 가깝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일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대처가 나올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번 러시아의 영공 침범, 제가 여기서 일부러 하나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국 군용기죠? 중국도 예. 폭격기죠. 폭격기입니다. 폭격기도 우리 한국 방공 식별구역 안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방공 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비행하고 이러는 게 자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사실은 다른 나라 뭐 가능하긴 비행기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을 우리가 굳이 두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항공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공으로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견제해주기 위해서 이 완충구역 같은 것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갖고 침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제가 보면 얘기할 수 이렇게 있고요. 중첩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렇게 예. 중첩되는 지역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에서 서로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격을 해내야 된다,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개념이 1951년부터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각국이 받아들여 왔지만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것과 영공 침공의 문제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특히나 더 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영토와 영해, 그러니까 울릉도,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2마일로 떨어진 그 지역, 그다음에 그 하늘, 독도도 마찬가지로 요 예. 사이에 빈 구역을 약 올리듯이 지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러한 행동들을 자꾸 내비두다 보면은 더욱더 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지금 뭐 어떤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전 정권에서부터도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예. 해나갔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도된 계획된 중로의 저는 합동훈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국방부에서 초치된 중로 무관들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울릉도 북동쪽에서 합류를 해서 카리드를 이렇게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들 앞에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 건지 바로 이 부분을 이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울릉도와 독도 또 일본 영공이 그 옆에 있겠죠. 예. 이 사이를 마치 약 올리듯이 지나가는 일이 자주 있다, 가끔씩 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일이고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말이죠. 자,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는 아까 한미일 삼각체제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어느 정도나 경고하냐. 지금 한국과 일본이 보니까 싸우고 있는데, 근데 제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영토라는 걸 확신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어제 오후에 내놓았던 대응이 사실 많은 분들로 하여금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했을 거예요. 어제 오후에 일본이 왜 우리 영공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데 한국 공군이 가서 이거 경고 사격했느냐, 니네 가만히 있어라. 러시아도 왜 우리 영공 침범했느냐, 우리한테 사과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진짜 그야말로 이제 억지 주장인 네. 것이고요. 일본의 속셈이나 지금 아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맥락적으로는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본의 입장이, 그러니까 이런 반응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했을 수도 있고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제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았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韓国軍用機が警告射撃を実施したことについて竹島の領域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 일본 정부의 저런 대응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고 화도 나셨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됐던 대목이기도 하겠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은 우기고 있고 내년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또 올려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렇게 나서는지, 무역 분쟁에 이어서 다시 독도 영유권 이걸 다시 국제사회에 쟁점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일본의 의도는 무엇인지 일본 전문가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일본 측이야 뭐 자기들이 이제 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 고유 영토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는 일종의 잘못된 이런 뭐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항공기가 이 전투기가 발전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묵인을 해 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말하자면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은 이것은 상당히 이제 타국 비행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 것은 일종의 이제 완전하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자국 영토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도발 또는 시비를 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만은 일본 측은 이제 아무래도 기록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일본의 의도, 속내는 저희가 지금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럴 것이다라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상황이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를 상대로 무역 분쟁 촉발시켰고요. 도발을 해왔고 그리고 또 우리 영공에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왔고 우리가 경고 사격에서 쫓아냈는데 일본은 왜 우리 영공에서 일어나는 일 갖고 한국과 러시아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면서 국제사회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밀고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정부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동북아에서 지금 엄청난 질서의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미중 관계인 것이고 미중 관계가 냉전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기 전에 미중 관계가 사실 갈등이 있으면서 미래에 과연 안보를 아베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와 같은 미일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 가지고 미래를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아니면 다자적인 협력이나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편성해서 이런 냉전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적이고 평화 협력적 분위기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미래를 놓고 지금 고민하는 것이고 예. 아베와 극우 세력들은 사실상 여전히 냉전의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나 미중 관계에서 일본의 지분이나 이해관계를 하나도 뺏기지 않고 저절 속에 자기들도 지분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독도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일본은 자기 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은 확실히 한국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은 그들과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한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제 어제 우리 공군의 대응 자체는 상당히 적절했다고 양욱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정부의 평가로는 러시아의 이런 영공 침범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우리 뉴스에도 나갔어요.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로. 그런데 오늘 국회 국방위원장 조금 전에 한 얘기 보면 계획적이고 의도된 영공 침범이다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내부에서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건 아닌 건지 침범 의도와 관련해서 양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강대국들과의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 강대국과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 눈을 크게 뜨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단순히 지금 남북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를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가들, 이 주요 플레이어들끼리 뭘로 싸우는지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러시아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때 일어나는 어떤 군사적 행동 자체가 이게 의도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담당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외교안보 당국자의 자세인데 만약에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행동
일본과 어떤 이 어떤 그 주장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조심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안보 상황들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실 지금 이 언론이나 보도에서 강조가 안 돼서 드리는 예. 말씀이 뭐냐면은요. 자, 지금 보면은 훈련에 참가한 기종들이 러시아는 Tu-95고 그다음에 중국은 H-6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략 폭격기입니다. 예. 양쪽에서 핵을 하고 운영하는 전략 폭격기고 사실은 이게 실제 거기에 핵을 탑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 표현을 조인트 에어 패트롤 그러니까 연합 이 초계 비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예. 뭔 거냐면요. 핵 초계 비행, 즉 핵을 가지고 소위 뉴클리어 디터런스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과 뭐 일본 이쪽 근처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상당한 군사적 위협과 핵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답을 내놔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디터런스라는 측면에서의 이런 그 소위 이 강대국 사이의 이 그레이트 게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욱 의원 말씀 듣다 보니까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청와대 관계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일본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또 이런 긴장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는 일단 상황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김 교수님 하시던 저는 말씀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 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좀 뭐 변명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만약에 저는 단호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고 상황을 뭔가 이렇게 촉발시켜서 더 이렇게 상승시킬 경우에는 결국 그 북중러 한미일이라는 또는 신냉전 구도의 우리 프레임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돼야 돼. 이 자체를 상승시키는 분위기는 진정시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 교수님이 한미일 삼각 체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 여기에 맞서는 중국과 러시아 이 체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제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워싱턴 특파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반응을 한번 볼까요? 미국 정부 반응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 저렇게 반응 나올 걸 알면서도 막상 저도 제 눈으로 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도 느꼈던 답답함이 오늘도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예. 사실상 이 독도 문제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미국이 사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미국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어느 편을 들기는 곤란한 거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계속 저런 구조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 무역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이 사안을 놓고 미국의 협력을 상당히 신경 쓰고 성의를 지금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러시아의 영공 침범,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러시아 규탄하고 비판하고 다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럼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은 애매모호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뭐 사실은 뭐 한국도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이다. 그래서 이 동맹이란 큰 틀 안에서 우리 관리하는 틀 안에서 움직여라라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미국의 대전략으로 지적이 돼 왔지만 미국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 혹은 러시아, 유라시아 세력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힘은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것을 막아내는 것. 이것이 소위 삼각동맹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이용할 지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최소한 일본과 한국이 협력, 뭐 동맹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협력을 최소한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이 이딴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레드라인 정도를 설정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양보할 것이 있으면 일부 양보하고 대신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건 확실히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되려 어떤 일본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혹은 러시아의 어떤 이런 도발들 이걸로 이뤄진 여러 가지 사태들이요. 되려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미국과 우리 사이의 동맹 관계, 군사 협력이라든가 이런 사안, 이런 군사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동맹의 축이 예. 예전보다 좀 약화되는 뭐 그런 걱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걱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힘이 있어야지 좋은 동맹입니다. 실제 힘을 쓸 수 있어야 좋은 동맹이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미국에게 좋은 동맹이었던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우수한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를 하면서 이런 자유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동맹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또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 평화헌법에 묶여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국가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이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이 한국에 대해서 들어오던 어떤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베네핏을 대한민국에게 돌아올 수 있게 이 이익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군사 외교적 혹은 대전략적 접근도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을 우리가 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요한 지점 말씀해 주셨어요. 미국에게는 일본도 중요한 동맹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을.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기조, 정책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과연 그러면 미국의 전략가들이 만들려는 삼각 군사 협력 또는 군사 동맹이 무엇을 위한 거냐? 미국은 힘은 약해지고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여기에 다시 냉전판을 만드는데 우리가 프레임에 끌려가는 동맹이라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미 동맹은 이 급변하는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 대결적 구조로 가거나 신냉전적 구조로 가는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한일 동맹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일본의 정부가 아베 정부가 아니라 평화나 협력적 정부였다면 저는 군사협력 부분에서 이 삼각 군사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지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협력은 어때? 이 전체 프레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러시아와 중국과 대적하게 되고 또 북한까지 가게 되면 그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희생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를 둘러싼 강국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또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정말 잘해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국민들도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